누구나 한 번쯤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질문을 받아봤을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니면 아빠가 좋아?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이 짓궂고 유치한 질문을 들었을 테죠. 그렇다면 which was killing my mom. It's true. He made you choose? 엄마나 아빠 둘 중 누굴 죽일 거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17년 8월 28일 뉴욕에 살고 있는 존은 친구 미셸의 부탁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쁜 미셸을 대신해 그녀의 막내딸을 수영교실에 데려다주기 위해서였죠. 미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존은 금방 미셸의 집에 도착했고 차를 주차한 뒤 곧장 현관문을 두들겼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분명 안에서 수영교실에 가야 할 미셸의 딸이 나와야 했지만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죠.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며 노크를 하던 존은 의아한 마음에 문 옆에 있는 유리창 패널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어두컴컴하기만 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는데 이리저리 움직이던 존의 눈은 점점 어둠에 적응했고 그런 그의 눈동자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건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복도 끝에 있는 계단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형체였습니다. 그게 사람이란 걸 알아차렸을 때 존은 그 형체가 바로 미셸이란 걸 깨달았고 문틈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미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존은 순간 오싹함을 느꼈고 그는 경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There's something strange happening at a friend's house. I thought I saw the mother standing in the stairway, but she's motionless, and I'm concerned. So she's just standing there not moving? Kind of hard to tell. Dark. 설명을 들은 경찰 또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건지 곧장 출동해 굳게 잠겨있던 미셸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동도 없이 계단 한가운데 있는 미셸을 발견했죠. 존이 어둠 속에서 봤을 때와 다른 점은 미셸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했던 미셸은 계속 계단 난간에 매단 밧줄에 목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지 이미 하루가 지난 것처럼 보였죠. 그 모습을 본 존은 충격에 빠졌는데 사람이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누구보다 미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딸을 둔 미셸은 아이들을 홈스쿨링하며 교육을 도맡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다정한 엄마였고 동시에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열정적인 교수였죠. 뿐만 아니라 미셸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만 되면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가해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미셸을 존경했고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웃들은 미셸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고 그건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경찰이 미셸을 발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닝 경찰은 다급한 연락을 하나 받게 됐죠. This is Lieutenant Heverly. Can I help you? Hi, my name is Carrie. My friends called me earlier today and told me about my mom. And that she. I'm sorry. That's okay. Take your time. They called and told me that my mom killed herself. Yeah, we are looking into it. 전화를 건 사람은 미셸의 둘째 딸인 캐리였습니다. 캐리는 미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미셸의 죽음이 비극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을 비곤한 그녀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셸의 집에 남아있던 여러 흔적들은 그 선택이 미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미셸을 계단 위에 매달았던 건 그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뉴욕 북부에 위치한 코닝의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46세 미셸이라는 여성이었고 사건은 단순하게 본다면 교수형 형태의 자살로 보였지만 의아한 건 미셸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절대 자살로 죽은 게 아니라고 했다는 거였죠. 사건 현장을 조사했을 때 저 또한 이 사건이 살이 아닌 타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미셸의 방 안에선 몸싸움을 한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위에서 거세게 저항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녀의 침대 매트리스가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심지어 침실 벽엔 핏자국까지 발견됐죠. 그리고 It appeared as though somebody had gone behind and thrown a rope over the neck and pulled back and down
and cause that. 코닝 경찰서의 서장인 제프는 미셸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몸에도 타살의 증거가 남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턱에 난 상처가 있었고 미셸의 목 주변엔 마치 그녀가 죽기 직전 밧줄을 풀려고 했던 것 같은 손톱 자국이 나 있었죠. 현장에 남은 증거들은 타살을, 그것도 물건이나 귀중품이 없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원한 관계에 의한 타살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셸의 시신을 발견한 최초 신고자의 존재 또한 의아했는데요. 친구인 존은 그녀의 부탁을 받고 아침 일찍 그녀의 집에 방문했던 거지만 과연 살을 결심한 사람이 그 부탁을 취소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가 시신을 발견하게 내버려뒀을까요? 거기다가 교수형은 살을 결심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살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미셸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죠. 또한 그 무엇보다 신경이 쓰였던 건 미셸과 함께 살고 있던 14살 막내딸 샬롯의 부재였는데요. 존의 말에 따르면 샬롯은 수영교실에 가기 위해 사건 날 집에 있어야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만약 미셸의 죽음이 정말 타살이라면 범인이 샬롯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Still with you now? Yeah, she's in my apartment. 알고 보니 샬롯은 둘째인 캐리의 집에 있었죠. 캐리는 미셸과 전 남편인 로이드 노이라이터가 이혼한 뒤 어머니인 미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로체스터 공과대학에 붙은 뒤 따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 캐리는 미셸의 집을 방문했고 그때 When I got there, my mom started freaking out. 캐리의 말에 따르면 미셸은 꽤나 감정적이고 또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얼마 전 양육권 문제로 간 가정법원에서 캐리가 아버지 로이드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크게 분노했다고 했죠. 그 때문에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고 캐리는 그런 엄마와 함께 남을 동생이 걱정돼 함께 미셸의 집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로체스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갔다고 했는데요. 샬롯은 당시 자신은 아래층에서 자고 있다가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서 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는데 얼마 뒤 캐리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왔고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죠. 그렇다면 미셸이 딸과 싸운 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에 밧줄을 감은 걸까요? 캐리뿐만 아니라 미셸이 평소 불안정했다고 말한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I know of that from past behaviors, that there was an occasion where Michelle was having a tantrum, that she would open the door and scream things down the stairs and then slam her bedroom door, and did that so many times, she actually broke the door frame from doing that. That she was just completely out of control. Michelle was screaming and furious. She really pushed me out of her life. 이렇게 증언한 사람은 바로 미셸의 전 남편인 로이드였죠. 로이드는 미셸이 평소 감정 조절에 있어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혼의 이유라고 말했지만 재밌는 점은 미셸이 살했을 리 없다고 단언하는 그녀의 친구들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로이드였다는 겁니다. 우선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게 로이드의 강압적인 양육 방식과 폭력이라고 했죠. 저는 미셸 가족과 오래 연을 이어온 신시아와 그녀의 딸 미나를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미나는 어린 시절 미셸의 둘째 딸인 캐리와 발레 수업을 함께 들었고 이를 계기로 신시아는 미셸은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마다 만나 친구가 됐다고 했습니다. 캐리의 집에 종종 놀러갔던 미나는 미셸에게 언제나 다정하고 딸들을 격려하는 모습만 봐왔다고 했지만 로이드에게선 무서운 모습만 봤다고 회상했죠. 어렸음에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녀는 어머니인 신시아에게 전화해 로이드가 미셸과 다른 딸들을 엄격하게 혼내는 게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나는 로이드가 캐리의 뺨을 때리는 것도 봤다고 증언했죠. 신시아와 미나는 미셸이 죽었다면 그건 로이드가 배후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건 미셸의 어머니인 지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니는 미셸이 로이드와 결혼한 후 2007년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니는 로이드가 미셸을 조종해 가족과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라고 설명했죠. Lloyd was relentless in using the legal system to harass Michelle. It just never ended. 미셸의 변호사인 수잔은 이혼 후에 로이드가 미셸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다고 증언했고 로이드가 무려 26개의 별도 서류를 제출해가면서 소송을 이어왔다고 했는데 서류의 내용이 전부 허위 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수잔은 로이드가 이렇게 소송을 질질 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그건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했죠. 실제 로이드의 재정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는 1억이 넘는 카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양육권 다툼은 몇 년 동안 이어졌고 소송을 담당한 지방법원에선 미셸과 로이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죠.
그렇게 긴 소송 끝에 딸들 중 마지막 미성년자인 14살의 막내딸에 대한 양육권만 남게 됐는데 로이드는 끝까지 막내딸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잔은 그토록 강경하게 단독 양육권을 원하던 로이드가 얼마 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죠. And she says, I'm in shock. Lloyd did not show up for the appearance for his petition for sole custody. He did not withdraw. He did not ask for an adjournment. He did not answer the court's phone calls or emails. Nothing. 사건은 기각됐고 미셸은 로이드와의 지겨운 법정 다툼이 끝날 거란 희망에 부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미셸이 죽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혼과 양육권 다툼은 주목할 만한 범행 동기였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지목을 받은 로이드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탐정님, 용의자한테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사건 전날 로이드가 일자리 면접을 위해 2만 5천 마일 이상 떨어진 캘리포니아에 있던 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알리바이를 확인해 준 건 딸 캐리였죠. 캐리는 26일 토요일에 로이드가 로체스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물건을 옮겨다 줬다고 했고 그날 밤 로이드는 로체스터에 있는 한 호텔에 체크인한 뒤 미셸이 사망한 27일 당일에도 계속 로체스터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말 26일에 체크인된 호텔 영수증과 내부 CCTV엔 로이드의 모습이 남아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누군가 로이드를 방문한 기록도 남아있었죠. 그건 바로 캐리였습니다. 로이드는 그저 잠시 딸을 초대했을 뿐이고 대화를 나눈 뒤 주차장까지 배웅해줬다고 설명했고 그의 진술대로 호텔 주차장 CCTV엔 나란히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로이드가 26일 날 밤부터 27일까지 호텔에 있었다는 건 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호텔 CCTV의 기록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까지 배웅해줬던 로이드의 주장과 다르게 그는 캐리와 함께 차에 탔고 그 이후 그가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죠. 로이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다음날 아침 6시 30분 호텔 주차장 CCTV에서였습니다. 그는 전날 밤 입고 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로이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죠.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이드를 두둔한 캐리의 존재였습니다. 캐리는 미셸에게 감정조절 문제가 있다는 말을 흘려 그녀가 자살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고 로이드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죠. 거기다가 미셸이 죽기 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했는데 26일 날 밤 로이드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봐선 함께 미셸의 집을 방문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저희는 캐리가 사건에 깊게 연관됐다고 생각했고 끝내 코딘 경찰의 협조를 받아 로이드와 캐리의 전화를 도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공범이라면 분명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쯤 이에 대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동안 제대로 증거가 될 대화 내용은 포착하지 못했고 저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두 사람을 도발해 대화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딘 경찰 측의 요청에 캐리에게 사건에 대해 물을 게 있으니 만나자는 전화가 가도록 했고 그 결과 Hi, sweetie. Hey, so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officer whatever from the Corning Police Department. 도발은 효과적이었습니다. He called. He's like, oh, I just like to meet with people face to face as well. You know, I'd like you to not do that if you can avoid it. Tell him I'm sorry. I got a counseling appointment back in New Jersey tonight. I got to get to my counseling appointment. And tell him this has been really hard on me. Yeah. Could you cry? I might. You cry and say, I'm sorry, I have to go. God, it would be nice if it was just over. That would be the dream. Well, that's really all I got to suggest right now. 전화통화에서 분명히 두 사람은 경찰에게 숨기는 게 있었죠. 그리고 로이드는 캐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었고 캐리 또한 이런 로이드의 지시와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두 사람 중 무너지기 쉬운 캐리를 로이드에게서 떼어내 단독으로 신문하기로 했죠. 그러자 아빠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캐리의 주장에 균열이 갔고 캐리는 사건 일주일 전 로이드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때 로이드는 캐리에게 더 이상 미셸에게 줄 양육비가 없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했죠. 신세 한탄을 하던 로이드는 곧 캐리에게 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가 자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Which was
killing my mom. 그 말을 들은 캐리는 끝내 미셸과 로이드 중 로이드를 선택했고, 캐리는 그날 이후 로이드가 엄마를 살해한 뒤 달로 보이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6일 로이드는 로체스터의 호텔을 체크인해 알리바이를 만든 뒤 캐리와 함께 미셸의 집으로 향했죠. And my dad went upstairs into my mom's room. And she was like, "What are you doing? Like, why are you here?" And so she was yelling. And she was like, Why? 아래층에서 자고 있던 샬롯이 깨어났던 게 바로 이때였는데, 로이드가 미셸을 살해한 뒤 목을 매달아 현장을 자살로 꾸몄고, 캐리는 동생을 데리고 다시 로체스터로 향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 캐리의 차엔 샬롯 모르게 뒷문을 통해 탄 로이드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캐리가 차에 타기 전 미리 열어둔 뒷문을 통해 탄 로이드는 함께 로체스터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캐리의 자백을 토대로 저희는 바로 로이드를 체포하려고 했죠. 그의 휴대폰 위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프린스턴 시내 어딘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추적 결과 어느 시립 주차장이 하나 나왔는데 그 주차장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로이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로이드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5층 높이의 건물 난간에 가까이 선 로이드는 더 이상 다가온다면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해왔죠. 그와의 대치 상황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그가 난간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했고, 마치 자신이 상황을 쥐고 있다고 착각한 로이드가 방심의 등을 보였을 때 기습했죠. 그렇게 체포된 로이드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이드를 도와 어머니 살해를 도운 캐리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사건은 그렇게 해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건 똑똑한 대학생인 캐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꼬임에 넘어가 직접 어머니의 살해를 도왔냐는 거였습니다.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캐리 상황을 두고 1978년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존스타운 사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존스타운은 사이비교주인 짐 존슨이 자신의 신도들을 세뇌해 독을 탄 포도주를 이용해 자살을 하게 만든 역사상 최대의 집단 사건이었는데, 사람이 강하게 세뇌를 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을 해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였죠. 실제 캐리는 딸들 중 가장 로이드와 가까웠고 로이드에게 의지했었습니다. 그건 미셸과 로이드가 이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로이드의 일자리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세 딸은 모두 어머니 미셸과 함께 지냈음에도 캐리는 미셸과 사이가 좋지 않았죠. 캐리가 집을 나와 대학 부지에 있는 아파트로 간 것도 모두 미셸과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 모두 미셸이 헌신적이고 다정한 어머니였다고 해도 꽤 오랫동안 캐리는 로이드에게서 미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옮아왔던 거죠. 로이드에게 있어 그런 캐리는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였고, 끝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미셸을 없애버리는데 친딸을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드의 범행 동기는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미셸 앞으로 들었던 약 3억이 넘는 생명보험금이었죠. 법정에선 로이드는 추가 증거로 사건 당시 입었던 옷에서 미셸의 DNA가 나오자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고, 자신이 딸 캐리에게 공조를 강요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로이드의 자백으로 캐리는 살해 공범에서 세뇌당한 피해자가 됐죠. 실제 법원에선 캐리가 어린 시절부터 로이드에게 지속적이고 극단적인 세뇌를 당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 결과 2급 과실치사로 유죄를 받은 캐리는 가석방이 가능한 3년형을 받았는데, 캐리가 관대한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엔 미셸의 어머니이자 캐리의 조모인 제니의 도움도 있었죠. 로이드가 평생 미셸은 물론이고 딸들도 학대했다 믿은 제니는 캐리가 로이드에게 세뇌를 당해 살해를 도운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냈고, 죽은 미셸 또한 자신의 딸이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을 거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캐리는 2020년 1월 16일 가석방됐죠. 치모의 살인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리는 확실히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We dragged her around the corner and he tied the rope to the one prong of the banister and lifted her up and put her over the side. 아빠가 엄마를 살해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자신의 손으로 엄마의 죽음을 달로 위장하는 걸 도운 기억은 평생 그 어떠한 벌보다 강하게 그녀를 따라다닐 겁니다.